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 아버지에게 팔리고 장터에서 물건처럼 넘겨지고 차가운 창고, 흙바닥에 내던져진 15 낭자 서연이었습니다. 사흘 뒤면 훨씬 먼 곳으로 팔려간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지요. 탈출을 시도했지만 골목 어귀는 이미 막혀 있었고 아버지는 끝내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손을 내밀 곳이 없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덕살리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은 봄이 오면 진달래가 붉게 물들고 산새 소리가 골짜기마다 넘쳐 흘렀지요.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한편에 서연이라는 15살 낭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벽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눈을 떠 산을 오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가느다란 손으로 칡뿌리와 더덕을 캐고 이른 봄 돋아난 쑥을 바구니에 담아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어머니를 여인 것이 서연의 나이 12살 때였습니다. 오랜 병을 앓던 어머니는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눈 내리는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지요. 그날 이후 서연은 울 겨를도 없이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아버지 서두만은 한때 부지런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새벽같이 도끼를 들고 산을 오르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아내를 잃은 슬픔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막걸리 한 사발로 하루를 달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밤이 되면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꺼져가는 화롯불 앞에 웅크려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연의 귀에 닿았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지요. 서두만이 마을 아래 주막 뒷방 노름판에 드나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그저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러나 집 안은 날이 갈수록 비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노쇠 요강이 사라졌고 장롱 안에 고이 간직하던 비단 저고리도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쌀독은 절반도 차지 않았고 서연이 캐온 약초 값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서두만은 집에 돌아와도 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눈빛은 간 곳 없고 흐리멍덩하고 낯선 눈동자만 남아 있었지요.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는 어딘지 모를 냉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서 불어오는 봄바람도 처마 끝에 앉은 참새 울음소리도 그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날도 바구니를 등에 지고 산길을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고, 어머니가 없어도 둘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믿음만이 서연을 붙들어 주는 한 가닥실이었습니다. 서두만의 노른 빚이 어느 정도인지 서연이 처음으로 실감한 것은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싸늘한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던 그날 밤, 낯선 사내 하나가 살인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섰지요. 최판수라는 차였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온갖 거래를 주선하는 것으로 이름난 중개인이었는데 번들거리는 눈빛과 기름진 입술이 첫눈에도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해 했습니다.
서연은 부엌 쪽문 너머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와 최판수의 목소리가 낮게 오갔지요. 최판수가 꺼낸 말은 짧고 냉혹했습니다. 서두만 어른,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갚을 형편이 안 된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요. 서두만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 감히 내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러나 그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판수는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덧붙였지요. 덕살리 아래 백정강치성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값을 치르겠다 했습니다. 낭자 하나면 빚을 모두 탕감해 드리지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서연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백정에게 넘긴다는 말, 그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임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손발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도 소리가 새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쪽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두만의 굵은 한숨 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 분노하던 그 기세는 점점 가라앉았고 최판수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에 오는 자들은 저보다 훨씬 거칠 테지요. 며칠 후 빚쟁이 사내 셋이 실제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남은 살림을 마당에 내던지고 서두만의 멱살을 잡았지요. 서연이 달려들어 막아섰지만 어린 낭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도망칠까 생각했습니다. 보따리를 싸고 산을 넘어 어딘가로 떠나면 그만이라고, 이 집과 이 아버지를 버리면 된다고.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낯설어진 눈빛이라도 그 눈빛 속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의 아버지가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서연을 붙들었지요. 차마 등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최판수는 매일 아침 장터 어귀에 나타나 서두만을 압박했습니다. 서두만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고 그의 눈에서는 점점 사람의 온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서연은 이미 반쯤 알고 있었지요. 봄이 깊어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장터로 나섰습니다. 서두만은 아무 말이 없었지요. 딸의 손을 잡은 소나귀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미안함인지 결심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였고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 집단 타는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최판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번들거리는 눈이 서연을 훑어보는 순간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몇몇 사내들이 수군거리며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값을 매기듯 훑어보는 그 시선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두만은 슬그머니 몸을 돌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한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백정강치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오랜 세월 칼을 다룬 손은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무뚝뚝했지요. 백정이라는 신분 탓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올수록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외면하고 누군가는 혀를 찼지요.
강치성은 그 모든 시선을 익숙한 듯 무시하며 최판수 앞에 섰습니다. 거래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최판수가 엽전 꾸러미를 건넸고 강치성은 말없이 받아쥐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것이 자신에 대한 거래란 말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최판수가 서연의 어깨를 밀어 강치성 앞에 세우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그 한마디는 또렷하게 울렸지요. 서두만은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딸의 목소리에 잠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엽전 꾸러미만 더 세게 움켜쥐었을 뿐이지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조용히 꺼져버렸습니다. 강치성은 서연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지요. 서연은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등을 보이고 있었고 최판수와 그 사내들은 사방을 두르고 있었지요. 서연은 천천히 마치 꿈속에서처럼 강치성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고 봄볕은 여전히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그 순간에도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맑고 푸르렀습니다. 강치성의 집은 마을 변두리,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에 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집과는 담 하나를 두고 떨어진 곳이었지요. 백정의 집이라 하여 마을 안쪽에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길게 늘어져 집을 가리고 있었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이 그 적막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였지요. 피 냄새였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도축에 쓰이는 굵은 칼들이 나무 틀에 걸려 있었고 땅바닥에는 오랜 세월 스며든 핏자국이 검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손으로 코를 막았지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치성은 서연이 굳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문을 열어두고 자신은 마당 쪽으로 걸어갔지요. 억지로 들어오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달리 몸을 둘 곳이 없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은 좁고 단출했습니다. 이부자리 하나, 낡은 찬압 하나,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서연은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강치성이 개울가에 나간 틈을 타 살인문 쪽으로 다름질 쳤지요. 그러나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서연을 가로막았습니다. 백정집 여자가 어딜 가느냐? 차갑고 경멸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귀는 이미 찍혀 있었지요. 장터에서의 그 거래 소문은 하루도 되지 않아 덕살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터덜터덜 돌아온 서연을 보고도 강치성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부뚜막으로 가더니 밥 한 그릇을 떠서 내밀었지요.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팔리고 장터에서 물건처럼 넘겨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하루 끝에
그 밥 한 그릇이 서연에게는 가장 낯선 것이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울물 소리가 귀에 들어왔고 가끔 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지요. 강치성은 마당 쪽 헛간에서 잠을 청하는 듯 했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억지로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 그 사내가 서연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무서움과 혼란이 뒤섞인 채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어두운 방 안에 앉아 긴 밤을 버텼습니다. 피 냄새가 서린 그 집에서 서연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강치성은 서연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 내밀고 물을 길어다 두고 날이 추우면 말없이 호치불 하나를 더 가져다 놓을 뿐이었지요. 서연을 부릴 생각이라면 진작 무언가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치성은 서연이 마당을 서성이든 방 안에 웅크려 있든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오히려 더 불가사의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내는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데려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은 인기척에 눈을 떠 창호지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강치성이 도축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서연은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내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 강치성의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짐승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다시 떴을 때 강치성은 잠시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손이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그 눈빛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고여 있었지요. 슬픔이었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얼굴 아래에 분명히 슬픔이 있었습니다. 생과 죽음의 경계에서 매일 칼을 들어야 하는 사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이었지요. 서연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강치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경계는 풀지 않았지만 그 사내가 짐승 같다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지요. 어느 날 아침에는 서연이 먼저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강치성이 마당에서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밥상을 물릴 때 그릇을 살짝 서연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가는 그 작은 몸짓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신뢰의 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물가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등을 돌렸고 장터 어귀에서는 손가락질이 이어졌지요. 백정에게 팔린 여자라는 말이 서연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돌을 얹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최판수가 다시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자가 무슨 용건으로 돌아왔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지만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치성도 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 안으로 들어와 살인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지요. 그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조용한 나날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판수가 마을에 다시 나타난 날 밤, 강치성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헛간 쪽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해졌지요.
서연도 잠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강치성이 두고 간 낡은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찬압 뒤에 깊숙이 밀어 넣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그날따라 끈이 풀린 채 비어져 있었지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천 조각과 닳고 다른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니 그것은 관아에서 발행한 군졸 임명 문서였습니다. 세월의 발의 글씨가 흐릿했지만 분명히 읽혔습니다. 강치성, 그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서연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군졸이었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마당에서 칼을 갈고 있는 강치성 앞에 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강치성은 숫돌 위에 손을 멈추었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개울물 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한참 만에 강치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꺼냈소?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보따리를 가리키자 강치성은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 앉았지요. 그렇게 강치성의 지난 이야기가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 이 고을 관아의 군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눈 밝은 군졸로 이름이 나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관아 창고에서 곡식이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강치성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지만 힘없는 군졸 하나가 모든 죄를 떠안아야 했지요. 신부는 박탈되었고 강치성은 하루아침에 백정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러면 백정일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치성은 잠시 마당 끝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지요. 숨기 위해서였소. 그리고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가 숨어 지내며 추적해온 것은 최판수였습니다. 장터를 무대로 오랫동안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벌여온 그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강치성은 백정의 신분으로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연을 장터에서 데려온 것도 거래에 뛰어들어 서연을 그 소나귀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공포라고 여겼던 것이 보호였고 차갑다고 느꼈던 눈빛 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지요.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강치성을 바라보았고 그 입가에 생전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 온 이후 서연의 얼굴에 깃든 첫 번째 온기였습니다. 강치성의 진실을 알고 난 뒤 서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집이 지옥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강치성도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면 마당에 나란히 앉아 개울물 소리를 듣는 날이 생겼고 서연이 약초 이름을 늘어놓으면 강치성이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날도 있었지요. 짧고 소박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밤 살인문 바깥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여럿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강치성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뒷방으로 들어가 있으시오.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시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빛났지요. 살인문이 발길질에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최판수가 사내 다섯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횃불 빛에 비친 그 얼굴은
기름기 대신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서두만도 그 무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구부정한 몸이었지만 눈빛에는 탐욕이 남아 있었지요. 최판수가 턱을 들며 말했습니다. 강치성, 물건을 돌려주시오.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값을 쳐주겠다는 자가 나타났소. 강치성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금세 벌어졌습니다. 강치성은 수적으로 크게 밀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몸으로 맞고 팔로 쳐내고 한 사내를 넘어뜨리는 사이 다른 사내의 몽둥이가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치성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뒷방에 웅크리고 있던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서두만이 딸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아, 아비가 왔다.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달콤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서연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등을 돌리던 그 모습이 엽전 꾸러미를 움켜쥐던 그 떨리는 손이 눈앞에 서냈지요. 서연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똑똑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물건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리 여기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판수의 눈짓 하나의 사내들이 서연을 에워쌌습니다. 강치성이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 부상이 깊었지요. 결국 서연은 거친 손에 끌려 살인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강치성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짚은 채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마당에 쓰러진 살인문과 꺼져가는 횃불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피어났던 평온이 산산이 부서진 자리였습니다. 최판수의 무리는 서연을 장터 인근의 낡은 창고 안에 가두었습니다. 퀴퀴한 집 냄새와 쥐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지요. 창호지 하나 없이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밤바람이 스며들었고 차가운 흙바닥은 서연의 온기를 빠르게 빼앗아 갔습니다. 최판수는 문을 잠그기 전에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길을 떠날 것이오. 이번에는 훨씬 먼 곳이지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서연은 창고 구석구석을 손으로 더듬으며 빠져나갈 틈을 찾았습니다. 벽은 두껍고 단단했고 문은 바깥에서 굵은 나무로 걸려 있었지요. 구멍으로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어른 주먹 하나 겨우 빠져나갈 크기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지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고 나면 더 힘이 빠질 것 같았지요. 이튿날 아침 서두만이 창고 앞을 지나쳤습니다. 서연은 구멍 너머로 아버지의 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낮게 불렀지요. 서두만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이었지요. 그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서연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신락 같은 기대마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날 오후 창고 안으로 밥을 들여보내러 온 사내의 방심한 틈을 타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있는 힘껏 달렸지요. 맨발로 자갈길을 밟으며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장터 골목을 헤쳤습니다. 그러나 골목 어귀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최판수의 사내 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려 했지만 뒤에서 붙잡혔습니다. 질질 끌려 다시 창고 안으로 던져졌지요. 흙바닥에 쓰러진 채 서연은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깊은 곳에 닿은 느낌이었지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두려움도 한풀 꺾인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멍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지요. 파랗고 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산을 오르며 올려다보던 그 하늘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차는 느낌이었지요.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고, 살아서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었지요. 서연은 창고 안을 다시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눈물보다 뜨겁게 가슴을 달구고 있었지요.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부산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최판수의 사내들이 짐을 꾸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뜬 눈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그 새벽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창고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낯선 목소리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구멍에 눈을 바짝 대었지요. 횃불빛이 장터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강치성이 서 있었지요. 옆구리에 천을 두텁게 동여맨 채였지만 걸음은 곧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몸으로 관아를 찾아갔을 것이었지요. 오랫동안 모아온 증거를 내밀며 최판수 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고했을 것이었습니다. 강치성이 백정의 신분으로 숨어 지내며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최판수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골목 어귀는 이미 포졸들로 막혀 있었지요. 사내들은 하나둘 제압되었고 최판수는 결국 포졸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쏟아지는 횃불빛 속으로 걸어 나왔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사람이 바깥 공기를 처음 마시는 것처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포졸 대장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서연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던 날부터 창고에 갇혀 있던 사흘까지 서연은 보고 듣고 겪은 것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말했지요. 최판수가 어떻게 사람을 모았는지, 어디로 넘겼는지, 그 거래의 서두만이 어떻게 가담했는지까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두만은 무리 끄트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죄를 쌓아 올리는 동안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포졸이 다가가 어깨를 잡자 서두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었습니다.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서연아, 애비를 용서하거라. 그 소리가 새벽 장터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그 울음을 들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지요. 그러나 서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치성의 과거 누명에 대한 사실도 이 자리에서 일부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하게 백정으로 살아온 사내의 진실이
포졸 대장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지요. 강치성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공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잠깐 먼 곳을 향하는 것 같았지요. 서연은 그 옆에 서서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장터에는 처음으로 맑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어느 날 아침 청울리 마을에는 오랜만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최판수는 관아로 끌려가 엄한 처벌을 받았고 서두만 역시 죄를 피하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못 본 척 해온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지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물러섰습니다. 오래 드리워졌던 그늘이 걷히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치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그 살인문을 들어서던 날과는 모든 것이 달랐지요. 피 냄새가 서린 마당도 차갑게 느껴지던 헛간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강치성은 마당에서 칼을 갈다가 그 냄새를 맡고 잠시 손을 멈추었지요.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의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처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강치성은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지요. 어디로 가시려 하오?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치성은 보따리 끈을 묶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명이 벗겨지면 이 마을에 더 있을 이유가 없소. 서연 낭자도 이제 자유로운 몸이니 갈 곳을 찾으시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강치성의 보따리 위에 두 손을 얹었지요. 저는 갈 곳을 이미 찾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치성은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신분의 벽, 세간의 시선, 험한 삶이 남긴 상처들이 그 사이를 지나쳤지요. 그러나 강치성은 결국 보따리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개울물 소리가 그 자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서연은 이 집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서 팔리는 것도 누군가의 물건으로 넘겨지는 것도 아닌 자신의 두 발로 선 삶이었지요. 그것이 서연에게는 어떤 비단 저고리보다 어떤 기와집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어떤 엽전 꾸러미도 어떤 거래도 한 사람의 존엄을 살 수는 없지요.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던져지더라도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으며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손길이 그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치성과 서연의 이야기는 청울리 개울가에서 오래오래 흘러 내려왔습니다. 버드나무가 봄마다 새 가지를 내밀듯 두 사람의 삶도 해마다 조용히 새로워졌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맹자께서 이르셨습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쉬작이라고 하였지요.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다움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강치성은 천한 신분으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서연을 차마 그냥 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이었지요. 반면 서두만은 제 살을 깎아서 키운 딸을 엽전 몇 잎에 넘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는 순간 그는 이미 사람의 길에서 멀어진 것이지요. 서연의 이야기는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지, 소중한 것에 함부로 값을 매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사람의 존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